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53쪽 174번입니다. 다음은 송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래요. 1번 당의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송달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을 교부송달이라 한다. 맞죠? 2번 국가의 최신기관을 통해 행하는 송달 방식이 우편 송달이다. 맞죠? 3번 송달 장소가 국에 있어서 송달이 곤란할 때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 맞죠? 4번 송달 장소가 분명한 경우에도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 이건 틀렸죠? 송달 장소가 불분명해야죠. 어? 송달 장소가 불분명해야죠. 자, 송달 장소가 불분명해야죠. 불명확해야죠. 불분명해야죠. 이때 공시송달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보내는 제도죠. 그래서 법원 서기에게 절차를 밟아서 공개적으로 보내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상대방 을이 수령을 안 해도 도달로 간주예요. 따라서 174번에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었어요. 5번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서류는 그 명인의 주소나 영업소의 교부송달, 우편송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다. 맞죠? 자, 국세청에서 서류를 보낼 때 수친의 송달 장소가 불분명할 때는 공시송달이죠? 그러나 그 명인의 주소나 영업소에 교부 송달 할 수 있죠. 영업소 이런데 또 주소 이런데 영업소 주소 이런데 또 뭐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편 송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편 송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5번은 맞아요. 자, 이어서 175번으로 넘어갑니다. 153쪽에 175번이죠.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1번 소득세, 이건 누진세죠. 2번 종합토지세, 요거 누진세죠. 3번 상속증여세, 요것도 누진세죠. 4번 법인세, 누지세죠. 그러나 5번 부가가치세는 이건 비례세, 비례세.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을 5번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154쪽으로 넘어갑니다. 176번입니다. 다음 중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서류를 교부 송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우편 송달에 의해야 한다. 아니, 서류를 보내는데 안 받아. 세금 부과되는 거니까 돈 없다고 안 받아. 그러면 이때 우편 송달로 해야 되느냐? 여기 주소나 어디 사무실에 놓고 올 수도 있는 거지. 둘 수 있는 거죠. 안 받아. 그럼 이때 우편 송달에 의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우편으로 하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틀리고 놓고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놓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6번에 1번 맨 끝에 틀렸다고 보셔야 됩니다. 2번 우편 송달의 경우 소득세법에 한 중간 인하배구지서는 30만 원 미만의 경우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일반 우편은 50만 원.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예, 50만 원 미만이죠. 미만. 자, 3번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공시송달에 의해야 한다. 틀렸죠? 전자송달이 안 돼요. 전산망에 장애가 있어서 전자정보통신에 한 송달 보내는 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공시송달이 아니라 교부 또는 우편송달이에요. 교부 또는 우편송달입니다. 교부 또는 우편송달입니다. 교부 또는 우편송달.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4번. 3번 정답 아니죠? 맞는 것을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맞는 것을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4번 수친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한다. 맞죠? 이때는 공시송달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죠. 5번 국세청장이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송달 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 틀렸죠? 모두, 전혀, 항상, 반드시, 언제나, 동시에 이런 말이 들어가면 틀릴 확률이 높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모든 송달 서류를 국세청장이 모든 송달 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해서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모든 때문에 틀린 거예요. 모든 때문에 틀린 겁니다. 어디가 틀렸어요? 국세청장이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 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 이때죠?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4번만 맞아요. 4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이어서 177번 넘어갑니다. 다음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자진신고 확정 조세는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가 확정되는 조세는 납세고지서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3번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조세는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 맞죠?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4번 인지세의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의 다음날. 다음날 아니에요. 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 납부기한이라고 했을 때 다음날이지. 납부기한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4번이 틀려서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날. 이건 다음날 맞죠? 그래서 4번이 틀렸어. 성립한 날 이렇게 물었을 때는 다음날 하면 틀려요.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이기 때문에. 따라서 4번이 틀렸어요. 4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154페이지 맨 끝에 와 155쪽에 넘어가시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소멸시효의 기산일, 기산점은 무슨 소리예요?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시점,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시점. 이거 묻는 거죠?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시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채권자 갑과 채무자 을 사이에 서로 잘 아는 분이라 차용증 없이 그냥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영수증만 받고 온라인 입금 계좌로 해서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반 채권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돈이 좀 비교적 많은 사람이라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 담보 없이 근저당 저당권 설정 없이 채무자 을수의 부동산에 담보권 설정 없이 근저당 저당권 설정 없이 그냥 빌려주면 일반 채권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반 채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죠.
자, 소멸시효는 어떤 뜻이에요?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권리를 상실 소멸하는 제도죠. 자기 권리를 상실 소멸하는 제도죠. 자기 권리를 상실 소멸하는 제도죠. 그러면 자기 권리를 상실 소멸하는 제도인데 자기 권리를 상실 소멸하는 제도인데 자기 권리를 상실 소멸하는 제도인데 언제 10년이지 10년. 따라 채권자가 돈 달라고 한 번도 안 했어. 언제? 그렇죠. 10년이 될 때까지, 경과될 때까지. 채무자 을도 도망 다녔어? 피해 다녔어? 돈 갚는다고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채권자는 권리가 없어져. 돈 받을 권리가. 채무자는 의무, 갚을 의무가 없어져. 이런 것을 우리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이 10년을 계산하는 시점,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기산점, 기산일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154쪽에 맨 끝에 소멸시효 기산일 참고 박스 안에 나와 있죠? 그리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날부터 기산한다. 1번 과세 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무가 확정되는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에 있어서는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 자, 155쪽 첫 번째 줄 2번 보시면 위 1번의 국세로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부분의 세액 및 과세 표준액을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이때는 납세 고지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납부기간의 다음날 이때부터 계산합니다. 계산하는 시점을 기산점, 날짜를 기산일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155쪽에 네 번째 줄 동그라미 3번 원천 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 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 고지한 원천 징수세액 또는 납세 조합 징수세액 요거는 납세 고지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이때로부터 계산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의 동그라미 5번 한쪽 가로 1번 보시면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다.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다. 한쪽 가로 1번이죠? 155쪽의 중간 부분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억 원 이상은 10년이고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나와 있죠? 다음 사유가 있을 땐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돼요. 납세 고지. 독촉장을 보냈어요. 국세청에서 주소나 영업소로. 그럼 이때는 그때부터 다시 10년이에요. 다시 5억 이상이라 하더라도 5억 미만은요. 그때부터 다시 5년이지. 다시 5년. 독촉 또는 납부치고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교부 청구했을 때, 압류했을 때 중단된 소멸시효의 시작 155쪽의 중간 부분에 한쪽 가로 1번 중단된 소멸시효의 시작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에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즉 5년, 10년을 처음부터 계산합니다. 고지한 납부기간 동그라미 2번 독촉이나 납부 최고한 납부기간 동그라미 3번 교부 청구 중의 기간 동그라미 4번 압류 해제까지의 기간 그 다음에 맨 끝에 155쪽에 맨 끝에 보시면 한쪽 가로 3번 소멸시효의 정지가 나와 있어요.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계산기간에서 제외됩니다. 1번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번 세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3번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4번 세법에 따른 연부 연납기간 맨 끝에죠. 155쪽에 맨 끝에 5번 세무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가 정지가 된다. 우리 확인했습니다. 자, 이어서 156페이지 178번으로 넘어갑니다. 계약 전 알릴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요건이다. 맞죠? 2번 중요사항에 대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있어야 한다. 맞죠? 3번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맞죠? 4번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맞죠? 5번 질문표상의 질문사항은 보험계약자에게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죠? 4번만 틀렸어요, 여러분.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179번으로 넘어갈까요? 위험의 성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번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 발생 시기 모두가 불확실해야 위험이 성립한다. 틀렸죠? 위험이라는 것은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이라는 것은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위험이라는 것은 언제 성립할까요, 여러분? 위험이라는 거. 에? 위험이라는 것은 손해.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 위험이라는 것은? 미래가 있어야 돼, 미래. 또 위험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불확실성. 요것이 있어야 우리는 위험이 충족되는 겁니다. 손해, 미래, 불확실성이 있어야 위험이 충족되는 거예요. 따라서 1번도 2번도 틀렸죠. 3번 손해 발생 여부, 손해 발생 시기, 손해의 규모 모두가 불확실해 위험이 성립한다. 틀렸죠? 여기 있어야죠. 여기. 자, 4번 손해 발생 여부, 손해 발생 시기, 손해 규모 중 하나만 불확실해도 위험이 성립한다. 맞습니까? 맞죠. 5번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 규모 모두가 불확실해 위험이 성립한다. 틀렸죠? 중요한 점은 손해 발생 여부, 손해 발생 시기, 손해 규모 중 한 가지만 불확실해도 위험이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불확실성 위험이 성립하는 것은 바로 손해 발생 시기, 요거죠? 손해 발생 시기. 두 번째는 손해 규모.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만. 또 뭐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손해 발생 여부. 손해 발생 여부. 하나만 있어도 불확실성이 되는 겁니다. 불확실한 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이어서 180번으로 넘어갑니다. 위험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좀 틀린 거. 1번 투기적 위험은 주식, 투자, 도박과 같이 손실이나 이익 중 하나를 발생시키는 로스와 게인, 리스크이다. 맞죠? 2번 순수 위험은 자연재해, 사고, 질병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손실만 발생하는 로스 온리 리스크이다. 맞죠? 3번 도덕적 위험은 법률에 위배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다. 틀렸죠?
법률에 위험하는 게 아니죠. 인위적 위험이지. 인위적 위험. 인위적 위험. 3번 틀렸어요. 4번. 정태적 위험은 경제사의 평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다. 맞죠. 5번. 동태적 위험은 경제변동, 정치 불안, 소비자의 변화 등 사회 동적 변화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다. 맞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181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권리, 능력이 없는 것은 민법상의 조합. 이거는 법인이 아니에요. 계약입니다. 민법상의 조합은 계약에 설립된 거예요. 계약. 민법상의 조합은 계약에 설립된 거예요. 자, 법인이라는 것은 법인의 설립 등기가 있어야 돼요. 법인의 설립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상의 지위를 갖는 거예요. 법인이. 그리고 언제 그렇죠. 청산 사무를 종결했을 때 법인이 권리 능력을 상실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도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상의 지위, 자격, 권리 능력,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언제? 법인의 설립 등기를 냈을 때부터 청산 사무 종결시까지. 자, 법인의 설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학술단체냐, 예술단체냐, 자선단체냐, 종교를 목적으로 하느냐, 사교를 목적으로 하느냐, 목적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설립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설립행위는 법률행위냐, 준법률행위냐 물었을 때 법률행위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법률행위. 설립행위는 사단, 법인을 설립할 때 사원, 사람을 중심으로 결합된 단체니까 정관을 작성하고 2인 이상의 기명 날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인 이상의 기명 날인. 그래서 2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기 때문에 사단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합동행위다 그러죠. 합동행위. 합동행위는 소속이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를 의사표시의 방향과 개수에 따라 분류하면 뭐로 나눠요? 단독행위냐, 계약 쌍방행위냐, 합동행위냐 이렇게 나누죠. 사단법인의 설립. 그 다음에 재단법인의 설립. 재단법인의 설립은 재산의 출연을 중심으로 결합된 단체이기 때문에 정관을 작성하고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돼. 출연은 금전, 물건, 노동력 다 돼.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됩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돼요. 그러면 이때 사단법인의 정관의 기재사항이 뭐냐?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 임면, 사원의 존립 시기, 사원의 존립 시기 이런 거 기재하셔야 돼. 그런데 재단법인의 설립은 사람을 중심으로 결합된 단체가 아니라 재산을 중심으로 결합된 단체니까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그리고 이사, 사원이나 존립시기는 기재를 안 해도 돼. 그리고 정관은 구속력이 있느냐? 우리 아까 공부했죠? 정관은 구속력이 없다. 이유는 뭐예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 자치 법규에 불과하다. 우리 아까 공부한 적 있어요, 지난 시간에. 자, 그러면 세 번째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세 번째, 주무 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목적이 국토개발이다. 그러면 어디에요? 그렇지. 국토부. 국토해양부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에? 국토교통부로 바뀌었죠?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느껴야 돼. 만약에 행정과 관계돼 있다. 그럼 이거는 안행부, 안전행정부 장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죠? 그때는 안전행정부 장관.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 본점의소재지. 주된 사무소 본점의소재지. 뭐를 하셔야 돼? 그렇죠. 설립등기 하셔야 돼. 이 법인의 설립등기는 성립요건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설립등기를 안 하면 불성립이 되는 것이죠. 불성립이 되는 것이죠. 불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을 설립등기를 해서 청산사무 종결시까지 권리능력을 갖는데, 조합이라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주말 농장을 갖다가 운영하기 위해서 친구 을과 병이 각각 1억씩 투자해서, 아니면 병은 2억을 내서 주말 농장을 운영하거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약하면 조합계약이라고 그래. 동업계약을 생각하시면 돼. 동업계약. 에? 따라서 이 조합은 계약에 한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이 법인의 설립 등기를 마친 법인이 아니다.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181번, 157쪽에 181번 정답 1번이었어요. 2번 주식회사 법인이죠. 3번 유한회사 법인이죠. 권리 능력 있죠. 권리 능력 능력을 권리 의무의 주체다. 권리를 부담하고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상의 주의 자격 있죠. 그 다음에 한명의사 권리 능력 있죠. 광인 살아있는 모든 사람. 언제요? 출생서 사망시까지. 요거는 이제 법인을 얘기하는 거고, 자연인 사람은 언제요? 출생서 사망까지 권리 능력을 갖는 거죠. 출생의 시점은 언제? 전부는 출설. 사망의 시점은 언제요? 사망의 시점은 언제? 심장 박동 정지설, 심폐 정지설 여기까지 권리 능력을 갖는 거죠. 권리의 주체가 되는 거죠. 자, 광인도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치매에 걸린 분도 아다아다도 다 권리 능력을 갖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이런 분들은 의사 능력이 없는 거지. 따라서 정답을 5번으로 하면 틀려요. 일종의 계약관계, 계약이야 성립한 동업자 조합인 민법상의 조합. 정답 1번으로 고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182번 넘어갑니다. 182번. 157쪽 맨 끝에. 다음 중 사전적 위험관리의 목적. 기업의 생존. 아니죠. 사업 계속 아니죠. 성장의 지속 아니죠. 수익의 안정. 불안의 경감이죠. 사전적 위험관리 목적은 경제적 목표. 불안의 경감. 또 뭐요? 위험 관련 의무의 이행. 위험 관련 사회적 책임의 수행. 이런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157쪽 맨 끝에 보시면 위험관리의 목표 설정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158쪽 첫 번째 줄 위험요소의 분석.
위험의 평가, 위험 처리 방법의 선택, 평가 및 검토의 6단계로 구성이 돼 있다. 이거죠? 자, 183쪽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개인의 위험관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족의 질병 발생, 이거는 위험관리 대상이죠. 위험 과실한 손해배상 책임, 개인의 위험관리 대상입니다. 3번 주식형 투자신탁 상품의 손실, 개인의 위험관리 대상이죠. 4번 화재로 인한 가옥 손실, 이거는 개인의 위험관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험 부담의 문제로 해결합니다. 원칙 채무자 위험부담지, 예외 채권자 위험부담지, 요거로 해결해요. 5번 가장의 조기 퇴직, 요거는 위험관리 대상이죠. 정답 4번이었습니다. 이어서 184번 넘어갑니다. 다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의 취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을 고르래요. 1번 신청을 취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등 신청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효를 배제하였다. 2번 앞으로 전자거래 관련 분쟁 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하면 거래와 관련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그대로 진행된다. 이건 틀렸죠? 중단되는 거죠. 중단되는 거. 3번 전자거래 관련한 피해나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번 성질상 조정이 부적합하여 조정이 거부된 경우 조정 절차 종료 1개월 내 소를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였다. 맞죠? 5번 전자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보다 신속하고 낮은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될 수 있다. 맞죠? 2번이 틀렸어요. 2번 맨 끝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중단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답 184번은 2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27강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159쪽에 185번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 28강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풀이 할 때는 틀린 지문은 어디가 어떻게 왜 틀렸는가 확인하시면 실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시간이 부족할 때는 틀린 것만 체크하셔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틀린 문제는 어디가 틀렸느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기본서를 공부해서 역순으로 가시면 문제풀이 실력이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7강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